우리 해외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 7월 15일 날 제헌절 제75주년 기념식과 함께 제244차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헌절 특집 방송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제헌절 역사를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카드만 지금 47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상 다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가 또 7월 19일이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의 58주기 또 추모식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또 독립과 건국의 역사는 결국 이승만 박사의 역사요, 또 한강인 기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가의 역사와 겹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도 계속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절의 역사를 지난번 로물로 일본의 외교관 로물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대한민국의 그 군사적 은인은 메가드 원스고 외교의 은인은 로물로 외교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아주 친밀한 사이로 또 유엔의 제4대 총회 의장이 될 정도로,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유엔의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한 분이 또 로물로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16일 33년 만에 귀국해가지고 바로 유엔을 통한 건국 작업을 이렇게 유엔 총회의 로비를 통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1947년 11월 14일 이제 첫 번째 사진부터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11월 14일 날 유엔 제2차 총회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 총회 결의로 건국을 위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템포럴리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게 나중에 이제 그걸 빼고 한국위원이라는 말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인류 역사 최초로 바로 유엔 한국위원단을 구성해서 제헌의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작업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 총회 결의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흰옷을 입고, 백이민족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다렸죠. 14일 날 방송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기권 6표를 먼저 발표하는 거예요. 그 기권 6개국 표를 발표하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찬성 43개국 그리고 반대가 하나도 없이 통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져서 이승만 박사가 이때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로 감격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 한국위원회가 조직이 되니까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1948년 1월 8일 날 이제 한국의 위원단이 오게 됩니다. 제헌회의 선거를 주도하기 위해서죠. 미 군정청하고 협력을 해서. 그래서 유엔 위원단이 도착하는 김포공항에서부터 모든 연도변에 환영 장식을 했고, 또 서울의 중요한 요지마다 환영식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거는 바로 중앙우체국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사면받을 그 12월 성탄절 때 신세계 앞에서 바로 중앙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했죠.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지금은 이제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죠. 거기에 이렇게 태극기와 6개국 위원단 국기를 장식해서 했습니다. 좀 가까이 보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호주, 자유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이렇게 위원단이 왔죠. 특별히 이제 인도와 시리아는 시리아는 뭐 지금도 소련하고 굉장히 가깝죠. 인도도 양다리 걸치는 그런 국제 외교를 하는데 그 당시도 친소련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때문에 우리가 애를 많이 먹기도 했는데,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세종로죠. 예, 세종로 중앙청 앞에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환영하자 유엔위원단. 결국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온전히 한반도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이
국부 이승만 박사와 우리 국민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도 세워지기 전부터 나가자 남북 통일로, 즉 유엔에 의한 이러한 건국의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에도 아주 멋지게 장식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평화의 사도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유엔을 평화의 사도라는 말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환영하는 장식을 했는데, 자, 여러분 국제의전상 국기도 위치가 있습니다. 배열 위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유엔 군기가 있는 자리가 바로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건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이 1순위로 우리가 보기에 좌측, 또 설치하는 측에서 오른쪽에 있고, 또 제2순위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장식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우리가 종로 자주 행진하죠. 화신백화점, 지금 종로타워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또 대형 태극기와 대형 성조기로 또 환영 장식을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신세계백화점, 그 당시 동아백화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환영 장식을 했고, 역시 환영하자 유엔위원단, 나가자 남북 통일로, 그래서 통일 자유민주 대한민국 비전을 함께 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종로거리에도 설치를 했는데 조선상호 은행, 지금 현 우리은행 종로 지점에 또 이렇게 태극기와 육개국기를 장식해서 했는데, 바로 길가에 우마차가 땔감을 싣고 가다가 여물을 먹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 이랬던 나라가 정말 75년 만에 최고의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유엔의 건국적 기초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의 도움으로 결국 6.25 동란도 극복하고 유엔과 미국과 자유우방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1월 14일 날 동대문 운동장에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했는데 얼마나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한 국민들이 감격스럽겠어요. 원래는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소련 측이 반대해서 입국을 막았죠. 그러니까 남한에서만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환영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스스로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대한민국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총 6만 명이 운집을 한 모습이고요. 유엔 한국위원단을 환영하는데 구호는 뭐예요? 이렇게 유엔 위원단을 조성해서 이런 외교적인 업적을 세운 이승만 박사 절대 지지가 바로 모든 현수막 구호의 핵심이었고요. 왼쪽 그 현수막에 보면 바로 전국 학생 총연맹, 그래서 이 당시도 학생과 청년들이 앞장을 서서, 왜? 자기들의 나라 아닙니까? 자기들의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아주 활동을 했는데, 이때 총학생회장이 바로 유명한 이승철 씨입니다. 이철승 씨입니다. 이철승 씨.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을 하면서 전국총 학생연맹을 해서 이승만 박사의 건국 작업을 바로 청년 전위부대로 도왔던 분이 바로 이철승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그 유명한 위원단 단장으로 매논이 선출이 됐죠. 그래서 매논이 연설하는 장면이고, 매논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통역하는 이명옥 박사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건국 과정에. 왜냐하면 하지 중장에 통역관을 했기 때문에, 하지 중장에 통역관을 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데, 역시 매논의 연설을 이제 통역하게 됩니다. 특별히 매논은 인도 측으로부터 김규식 박사를 지도자를 세우려는 그런 훈령을 받고 왔는데, 바로 이승만 박사의 그 지지자였던 모윤숙 여사, 시인인 모윤숙 여사가 바로 매논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타고르를 알고 인도의 유명한 여러 시인을 알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결국 매논을 감동시켜서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이제 한강을 거닐면서 대화를 하는데, 나는 한강에 빠져주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이승만 박사가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살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강물에 빠져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맨원이 관심을 갖고 결국 이승만을 지지하게 되어서 맨원이 유명한 말을 나중에 자서전에서 했죠. 내가 본국의 훈령을 어기고 내 감정에 따라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결정한 유일한 경우다. 일부 정복 좌파들은 자기들의 수준에 따라서 무슨 모윤수기가 무슨 몸을 팔았느니 이런 자기들의 수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있을 수 없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그 전단도 만들었죠. 칼라로. 그래서 동포여 중심으로 유엔 위원단을 환영하자. 그래서 6개국 대표들과 또 단장의 사진까지 또 한글로 써가지고 왼쪽에는 이제 그 환영식 그 장면입니다. 미 군정청에 참석한 제가 수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진만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 군정청에서 환영식을 주관했는데 그 유명한 미 제7사단 의장대와 또 군악대가 이제 행진을 해서 동대문까지 가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제일 증오하는 무대가 바로 제7사단입니다. 즉 광복고 제일 먼저 진주해가지고 이런 모든 작업을 7사단이 같이 했고 또 6.25가 나자 또 참전해가지고 인천 상륙전에 또 참전하고 그리고 또 압록강까지 제일 먼저 갔던 부대가 7사단이기 때문에 바로 북계군이 바로 미군을 증오하는 그런 모든 그림에는 7사단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이 됐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3.1절을 못했는데, 이제 강복 후부터 3.1절을 하게 됐는데, 48년도 3.1절은 이제 진정한 독립을 하게 되는 이 3.1절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유엔의 헌장과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재헌의회를 하게 됐다는 이 외교적 성과를 홍보하고 또 모든 국민을 하여금 민주선거에 참여하도록 오른쪽에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뿌렸죠. 그래서 Hurrah for Dr. Lee Singman's diplomatic success.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외교적 성공을 만세. 그래서 개선이라는 말을 특별히 썼는데 개선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즉 소련의 외교 전쟁에서 이겨서 이걸 성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은 이제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정치인으로 3.1절 집회는 참석하지 못하고 선거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모습이고 이화장에서 기자회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역시 3.1절에도 3.1절의 주된 그 이슈는 뭐냐? 바로 이런 외교적인 성공을 이룬 이승만 박사 절대 지지.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썼는데 이 영어의 내용은 뭔가 하니 바로 소련 측이 계속 방해를 하고 연기를 하고 하니까 이 총선거 제너럴 엘렉션 총선거의 그 연기는 우리 국민의 국민적 슬픔이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탁월한 리더십과 우리 국민들이 단합됐기 때문에 총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 영어의 프랭카드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집회의 원조의 모습을 보죠. 이렇게 대형 태극기를 들고 이때는 행진을 못했습니다. 왜? 또 좌우가 부딪힐 우려가 있으니까 행진을 못하고 이제 집회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화장에서 이승만 박사가 기자회견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제주 4.3 세태가 일어난 겁니다. 원래는 3.1절 때에 3.1절을 빙자해가지고 좌파도 시위를 해서 그걸로 선거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미 군정청에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집회는 하되 행진은 못한다. 그렇게 선포했고 특별히 제주도는 47년도 3월 1일에 제주도 김달삼이가 3.1절을 빙자해가지고 불법 집회를 하고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로 제주도는 아예 집회와 행진을 모두 취소해서 무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달삼이는 48년도 3.1절에 또다시 집회를 해가지고 선거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니까 4월 3일 날 바로 제주도의 전 시내 경찰서를 기습하고
경찰관과 가족들을 무차별 학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청에서 경무부장 조병옥을 통해서 이제 진압을 하게 됐고, 또 그 당시는 국방경비대라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치안 유지 수준의 그러한 군대를 창설했던 거예요. 즉 북한은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또 이 군사적인 마찰이 있을까봐, 또 심지어 또 군사력을 강화하면은 북진할까봐, 그래서 최소한의 국방경비대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워낙 남로당의 그 폭동이 심해지니까 점점 강화하면서 이제 군대가 가서 진압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4.3 사태고, 이거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하는 재헌은혜를 반대하기 위한 폭동이요, 결국 유엔에 대한 폭동이죠. 그리고 미 궁정청에 대한 폭동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왼쪽 사진에 열중시한 분이 바로 국방경비대의 모습인데, 뭐 신생 국군이 가난하죠. 그러니까 일본군 군복을 그대로 입은 모습이고, 오히려 경찰력을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경찰력이 국방경비대보다 더 여러 가지 조직과 화력과 이런 것들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거의 치안질서를 했는데, 그러니까 남로당이 경찰서들을 본격적으로 파괴했던 거예요. 그래야 치안을 흔들고 선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남로당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그러한 시민의 시신을 수습하고 망연자실해하는 그런 가족과 유족의 모습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진실을 알지 못하면 종북좌파는 이 사진을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경찰에 의해서 학살당한 민간인이다, 그렇게 선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십시다. 자, 이렇게 중요한 와중에 이제 김구 선생이 남북연석회라는 빌미로 북한을 방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날 이화장의 이승만 박사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말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화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언짢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형님아우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님 만나려면 스탈린이나 만나야지 끝까지 꼭두각시 애승인을 만나서 뭐 하느냐. 재미난 역사는요, 이승만 박사는 평생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를 아는 거죠, 그런 애승이. 그래서 그냥 꼭두각시 애승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 대사관의 참사관인 노블 박사, 이승만 박사를 도와줬던 아주 노블 선교사의 아들이죠.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역시 이때 노블 선교사한테 같이 있었거든요. 노블 선교사님도 소련의 공작에 넘어간다. 그래서 정말 두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교장으로 돌아갔더니, 경고장에서는 역시 우익 청년들이, 그래도 우익 청년들이 상해의 주석이었고 했던 이 김구 선생이 좌우학잡보다는 이승만 박사를 놓아서 건국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경고장을 둘러싸가지고 방북을 막았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승용차가 하나 보이죠? 이게 대기시킨 건데, 여러분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애국가를 지휘하는 도정구 음악감독의 조부가 도인권 목사님인데, 이 도인권 목사님이 3.1운동 때 이승만 박사의 비밀 지령으로 서명부,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서명하듯이 바로 파리 국제연맹에 보낼 독립청원서, 이 서명부를 몰래 수거해서 가져가는 그런 비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역할이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쓴 33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3인은 그렇게 선언서에 써서 체포되면서 오히려 이 서명부를 가지고 가는 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인권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가다가 체포가 되니까 그걸 이제 씹어 먹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체험이 있고, 또 독립운동 하다가 김구 선생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옥중 동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도인권 목사가 아예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잠을 잤죠. 그리고 옷자락을 붙잡고 잤습니다.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새벽에 잠든 사이에 옷자락을 뺏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차 대기한 것을 타고 이제 방북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 자, 결국에 4월 20일 날 성시백 간첩의 공작에 의해서 남북연석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뭐 완전히 왕따를 당했죠. 그리고 폐회식을 입장하는 장면, 오른쪽 사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폐회식을 입장하는 사진인데 바로 김일성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김구 선생의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성시백이 공작한 이유는 바로 이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방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얼마나 유명한고 하니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금박으로 포장해가지고 인민대학습당, 여러분 김일성 광장 아시죠? 그 뒤에 인민대학습당이라고 공산주의 세뇌 본부가 있는 인민대학습당, 거기에 전면에 이 사진이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는거 하니 바로 김구 선생에게도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그래서 주체 몇 년? 1948년 8월 이렇게 썼던 거죠. 즉 뭐예요? 남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구도 김일성을 이렇게 추화하고 존경했다고 하는 이거를 선전선동하려고 방북을 했고 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 사진이 지금도 북한에서는 제일 먼저 교육하는 그러한 선전선동 사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 5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세계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세계 노동절은 특별히 공산주의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는데 평양시청 감장에서 대대적인 군사열병식을 해요. 노동절인데 군사열병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준비한 탱크, 사이드카, 전차, 또 각종 포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열병식을 창관시켰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남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남한은 이제 경찰력보다도 못한 국방 경비대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인데 바로 이렇게 거의 30만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탱크까지 항공기까지 준비해가지고 이게 무슨 신호인가니 바로 우리가 곧 기습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한도가는 신호를 김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일행에게. 그래서 여러분 왼쪽 사진에 보면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서 어려운데 그 가운데 빨간 표시한 게 바로 김일성이고 왼쪽에 바로 김구 선생이 바로 여맹위원장 여자죠. 박정혜 여맹위원장 옆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여러 이제 김두봉이라든지 또 여기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보고 김구 일행이 한국에 와서 미 군정청이나 이승만 박사에게 일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두희 청년이 바로 안두희 청년은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우익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두희 청년이 이런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고 북한에 노련하는 김구 선생 또 만약에 정말 적화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또 적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김구 선생이 굉장히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김구 선생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바로 안두희 포병 장교 소위가 암살을 했던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안두희를 누가 김구에게 소개시켜 놓은 거 아니 바로 광복군 제2제대장 김학규 장군이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김학규 장군은 바로 누군가 하니 바로 광복군의 핵심 요원이고 상해 임정의 핵심 요원으로 바로 상해 임정 김구 주석의 밀서를 가지고 박정희 교사를 만나서 바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징용으로 끌려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만주 신경군관학교에 가서 사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군대에 끌려가지 않고 또 일본이 패망하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군대를 조직해야 되니까 만주 신경학교를 들어가라고 하는 밀명을 바로 그 밀서를 김학규 장군이 직접 박정희 교사에게 줬던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안두희가 암살을 하게 되니까 안두희를 소개한
바로 이 김학규 장군이 거기에 엮여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6.25 동란이 일어났는데도 석방되지 못하고 형무소로 피난까지 갔다가 바로 5.16 혁명 반공무혈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이 바로 자기의 스승과 같은 김학규 장군을 제일 먼저 사면 석방하게 되는 사건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자, 4.3 사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역시 남한에서는, 북한에서는 5월 1일 날 세계적인 노동절에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남한에서는 이 노동절에 또 좌익이, 노조들이 많잖아요. 이 좌익이 또 시위를 벌여가지고 선거를 방해하려는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잔당들의 선거 방해를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제주 그 당시는 이제 경찰 감찰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총으로 무장을 해서 경계하는 모습이고, 또 미군도 이제 아무래도 병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개 중대가 제주도를 가려고 해서, 그러니까 참 초기에 굉장히 병력이 약해서 진압이 어려워서 피해가 많았던 것이고, 이후에는 이제 대대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건국 이후에는 14연대를 파견해서 진압하려고 했는데 이 14연대가 또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정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이제 빨치산 이 게릴라들을 이제 진압하게 됐는데, 왼쪽 사진이 바로 공산 게릴라 중에서 투항한 2명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들이 만든 이 사제 무기들을 이제 노획한 걸 전시한 건데, 특별히 빨치산이 더 그 당시 경찰보다도 군사력이 강했는데, 이유는 바로 제주도에 일본군의 본부가 있었거든요. 또 일본군의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먼저 탈취해 갔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경찰을 습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위기에 몰리니까 이렇게 사제 폭탄과 또 사제 무기들, 도끼, 죽창, 창을 만들어서 경찰관과 공무원과 또 이런 선거에 관계하는 사람, 또 건국작의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은 서울에서도 미 군정청 청사를 파괴한다는 그런 그 정보를 듣고,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역사박물관 아시죠? 거기에 근처에 있던 미 군정청 사무실인데, 우리 경찰이 저렇게 자전거 부대로, 그 당시 뭐 자전거만 해도 굉장히 귀한 물건인데, 이런 그 신속 기동 부대로 미 군정청을 보호하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남한에서도 세계적인 노동절이니까 집회를 했는데, 역시 딘 소장이 연설만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 다 치안짓을 유지하고, 그래서 제주도에 3개 선거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북부 쪽에 2개 선거구는 이 김달삼이의 제주 폭동으로 인해서 선거를 결국 못하고 남제주만 하게 돼서 전국의 198개 선거구에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5월 6일 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항공기로 선거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뿌려서 모든 국민들이 받아보고 그 안내를 통해서 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삐라가 막 뿌려지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삐라를 주운 사람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특별히 어디가 위험했느냐? 38선 경계 지역인 춘천과 개성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 바로 38선만 넘으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의 공작원들이 마음대로 간첩들이 무장을 하고 내려와서 대도시인 춘천과 개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춘천에서 이렇게 미 7사단 31년대가 중기관총, 브라우닝 기관총을 거치하고 경계를 하는 모습이고요. 또 38선이 지나가는 다리에 이 미군 장교가 38선을 표시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8일 날 본격적으로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좌파들이 뭐 분단에 어쩌다 하는데, 북한이 선거를 방해하니까 선거를 할 수 없도록 유엔위원단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남한만 하게 된 것이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소련 측의 방해와 소련 측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독재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공작에 의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러니까 춘천에까지 가서 우리 유엔의 부사무총장까지 와가지고 유엔 사무총장 밑에 부사무총장 밀러가 와서 또 자유중국 대표 유인 박사와 또 통역관들이 와서 또 그리고 미 군정청 각 도마다 대령급이 또 군정 사무를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춘천 지역의 강원 지역의 선거 상황을 조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한반도 역사상, 한반도 1만 년 역사상, 한민족 1만 년 역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민주선거. 그래서 이런 이제 선거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보세요. 집시를 신고 있죠. 아이도 삐라를 쑤셔서 들고 있는데 아주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교육도 하고 또 후보 요새를 하는데 요거는 전남 나주 영산포라고 조그만 포구 도시인데 거기에서도 유엔 위원단들이 참석해서 선거 교육을 하고 그리고 후보들이 유세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치안 질서는 미 군정청과 경찰청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제1차, 2차에 걸쳐서 남선순행이라고 합니다. 남선순행이 뭔가 하니 남쪽의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건국이 어떤 것인지 또 민주주의가 어떤 것 이런 걸 교육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정말 이제는 투표로서 실현해야 되기는 그런 감사와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5월 8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선거 이틀 전입니다.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질서가 어려우니까 각 도시마다 자치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이 서북 청년단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자경단 또는 향보단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의 치안력을 보좌를 한 거죠. 그 왼쪽 사진에 보면 경찰관이 죽창을 이렇게 관려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남노당들이 죽창을 가지고 폭동하니까 그것을 뺏어서 그것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자치대를 동원했는데 자치대가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더 월등한 무기 그나마라도 대응하려고 이렇게 자경단에서 죽창을 만들어서 치안 질서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투표 전날입니다. 5월 9일 날 이승만 박사가 정동제일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이화장 바로 뒤에 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데 이제 내일 있을 선거에 모두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감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1895년 2월 달에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미국 같은 나라에 대한 국가 개념을 배우고 또 1899년 1월 9일부터 1904년도 8월 9일까지 5년 8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서 있으면서 미국과 같은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결국 44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감격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헌절 나오기지만 이 제헌절의 헌법 정신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이 건국의 체제와 시스템과 경제 정책 또 정치 체제, 사회 민주주의 모든 것이 이미 독립 정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 독립 정신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29세의 청년이 감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국의 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월 10일 날 선거 당일입니다. 선거 당일에 전국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다 사전에 제압했는데
몇 군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는 바로 투표소를 폭파하려고, 경찰서와 투표소를 폭파하려고 5인조 일당이 첫 투표소를 공격했는데 현장에서 1명을 사살하고 4명을 체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면 경찰관이 있죠. 그리고 남자 3명, 여자 1명. 요게 5인조고요. 1명 사살했으니까 4명이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젊은 예쁘장한 여성은 바로 그 당시 경기도 경찰청입니다. 지금 수도경찰청. 장택상을 암살하려고 시도하다가 체포된 여성인데 이제 체포가 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제 수류탄을 투척했는데 다행히 사상자는 크게 없고 파편에 맞은 선거 진행원을 이제 경찰이 호위해서 이송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그다음에 이제 개성이 문제죠. 개성이 또 가깝기 때문에 사제 폭탄 테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개성경찰서 앞인데 그 뒤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개성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남북교회로 남대문, 개성에도 남대문이 있거든요. 남대문 옆에 남부감리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앞에 폭탄이 터진 모습이고 곧바로 체포돼서 수갑을 찬 모습이고 이제 미 7사단 첩보부대가 한국인 통역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러나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이제 다 사전에 치안 질서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정말로 자유선거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춘천 투표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투표하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투표하는 모습인데 춘천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최규옥 후보가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고 이승만 박사 계열의 최규옥 씨가 3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귀초위원으로 또 강원도 대표로 또 활약하게 된 아주 훌륭한 인사고 나중에 강원도지사를 또 지내게 되죠.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그래서 칼라로 가운데 사진에 보면 바로 칼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투표를 독려한 포스터입니다. 총선거 5월 10일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중앙정부 수립. 그래서 건국에 대한 멋진 포스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인데 왼쪽에 서대문구의 김한란 박사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산 김도연이라고 이분에게 피해야죠. 이 김도연은 이승만 박사가 초대 내각의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김은균이라는 사람의 포스터인데 이번은 종로 울구 이제 중구가 있고 종로 갑구가 있고 종로 울구에 출마를 해서 9번을 받았고요. 5위로 낙선을 했고 여기서는 장면이 당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아주 이렇게 투표소에서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진지하게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바로 중구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구예요. 어떻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선거구 서열을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중구는 13명이 출마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12번이 윤치영인데 윤치영이 과반수 이상으로 당선을 됐죠. 또 여기에 또 유명한 또 독립운동가 황해덕이라고 여자 후보가 기호 5번으로 참석을 했는데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 카드 밑에 다 기호와 번호와 이름을 다 이렇게 해독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말씀드린 대로 종로 울구입니다. 종로 갑구는 이은영 목사가 당선을 했고 이것도 진짜 대단한 일이죠. 이승만 박사가 조만식 장로와 송종훈 목사를 월남시켜서 국무총리 세우고 하려고 했는데 북한의 양떼를 지킨다. 그래서 안 내려오니까 부당수인 이은영 목사를 내려오게 해서 출마를 시켰는데 2년 만에 과반수로 또 재헌회에 당선이 돼서 초대 재헌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을군데
울구도 9번까지 출마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는 동대문 갑구에 출마를 했는데 먼저 등록을 해서 기호 1번을 받았고요. 기호 2번에 최능진이가 받았는데 최능진 후보는 바로 불법 서류 조작으로 인해서 후보 등록이 말소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추천인, 몇 명의 추천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00명의 추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일이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중복 서명이라든지 이런 그 조작, 거짓 서류로 인해서 후보 등록이 말소가 됐죠. 저도 이번에 남부 법원에서 조원진 대표님 재판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경찰 조서가 조작이었다는 것을 검찰 측 증인으로 한 여성이 증인을 했는데 자기가 조서를 보더니 저거는 내 사인이 아니다. 내 필체와 다르다. 그리고 자기는 저런 식의 조서를 쓸 만한 정신적인 능력이 못 된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도용한 것 같다. 누군가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물론 좌파 단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약간 정신이 부족한 그 여자의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는 또 본인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불러서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작한 걸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불법 탄핵에 종북 좌파의 아주 문재인 정권의 그 악랄한 모습이 바로 청와대 지시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를 기소했는데, 고발했는데 그런 조작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최능진이 후보 등록이 말소돼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승만 박사가 단독 후보가 됐죠. 그래서 단독 후보가 돼가지고 무투표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오른쪽에 보면 이승만 박사가 투표하고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 동대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대문을 또 종북 좌파들이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동대문 경찰서에서 삼엄했고, 자, 여러분 지금 사진 맞으세요? 자, 이승만 박사가 투표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이승만 박사가 투표하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전 사진입니다. 예, 그 전 사진. 이승만 박사가 이제 투표하죠. 그러니까 재밌죠? 동대문구는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 이화장 거주지는 종로 울구에 속했기 때문에 장면 박사 선거구에 투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재미난 거는 Birth of New Nation with this one humble hand. 겸손한 손으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영어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 돼가지고 70세 최고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김한란도 떨어지고 황애덕도 떨어지고 또 박순천 여사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헌의 선거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한 명도 단성되지 않았는데 안동 을구에서 바로 장택상 외무부 장관이 이제 보궐선거가 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명신이 바로 초대 상공부 장관을 했다가 안동 을구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외무부 장관 출신이 장택상과 대결해서 이기죠. 그래서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승만 박사 대회가 투표를 마치고 또 한복으로 갈아입고 전국의 투표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포스터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스터에 보면, 자, 왼쪽에 뭐라고 되냐, 애국심으로 우리의 성스러운 한 표를 국보 이승만 박사에게 드립니다. 놀랍죠? 지금 대한민국도 세워지기도 전에 이승만 박사를 국보로 호칭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16일 날 귀국할 때부터 이미 백성들은 국부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하지 메가더 사령부를 또 압력을 넣어서 상해 임정요원 김구, 이시영 이런 임정요원들이 11월 23일 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허락해 줘야 되고 미 군정 측에서 또 허락해 줘야 되고 또 오려면 비행기 편이라든지 차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이승만 박사가 다 조정해 가지고 상해 임정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상해 임정 출신으로 김구 선생도 이제 하나의 지도자로 떠오르니까 김구 선생 추종자들이 역시 김구 선생에게도 국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뭐라는 거니? 우리에게 있어서 국부는 오직 이승만 박사 하나다. 그래서 초기부터 국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오직 이승만 박사에게만 국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선거 포스터에도 자연스럽게 국부 이승만 박사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그래서 드디어 5월 28일 날 198명의 초대 제어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역시 이승만 박사께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서문을 이승만 박사가 만들어서 전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했는데 너무너무나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서를 다시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선서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한국의 재건과 자주 독립을 완수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정부를 수립하며 남북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여 국가 만년 기초를 확립하고 국립민복을 도모하며 국제 친선과 세계 평화에 최선의 충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에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서 삼가 선서합니다. 이때는 남한이 2천만이었고 북한이 1,0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북한 지역은 투표를 못하게 하니까 100석을 남겨뒀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국회의원 100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석만 했던 건데 제주 폭동을 해서 2석을 못했고 또 그동안에 계속 국회의원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300석까지 인구가 늘어가니까 했는데 이걸 또 줄이자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맞게 200석으로 줄이고 이제 통일을 위해서 100석을 남겨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제 선언문도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아니라 이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반도 통일정부를 수립하며 남북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여 세계사를 주도하는 평화와 자유를 주도하는 그러한 선진 강대국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진에 5월 28일 날 그래서 이제 헌법 기초위원들이 선출이 되게 됐는데 이분들이 원래 내각제로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야, 지금 남북 대체 상황에 저렇게 소련의 꼭두각시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호심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는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하고 설득해 가지고 낭산 김진현 선생이 대통령조로 급하게 고치게 되고 또 유명한 최하영 선생이 총간사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유진호 박사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유진호 박사는 기초위원 중에 하나고 그거를 이제 의견을 모아서 썼던 그런 간사 중에 하나고 진짜 우리나라 지금 헌법의 핵심 역할은 이승만 박사와 낭산 김진현 그리고 최하영 선생입니다. 그래서 최하영 선생은 나중에 제2대 신개원장이 되죠. 제1대 명제세 신개원장이 6.25 동란 때 납북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최하영 선생이 신개원장, 지금의 감사원장입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또 바둑도 잘 둬서 이승만 박사를 이제 바둑 구단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야, 내가 10단인데 왜 5단이냐? 아마 5단이었던 것 같아. 그 당시 최고가 4단이었으니까.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빨간 표시가 이제 이승만 박사고요. 파란 표시가 제가 이제 연구한 유명한 분들인데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제일 이제 중요한 분이 이제 맨 왼쪽에 윤석구, 이분이 바로 모든 독립자금을 관리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줬고 이승만 박사에게 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허정, 그 다음에 이제 서상일 위원장, 그리고 지청천, 그 다음에 이은영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줄에 세 번째가 바로 낭산 김진현이고 그 옆에가 바로 근촌 백관수입니다. 이 백관수가 이승만 박사가 28 독립선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3.1운동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부르는 단신가 있죠. 단신가, 백사가라고 그러죠. 이 몸이 죽고 골백병 붓고 죽어. 그래서 얼마나 이승만 박사가 총애했는지 이 백사가를 친필휘호로 써가지고 비밀리에 근촌 이 백관수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역시 6.25 동란 때 납북이 돼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드디어 5월 31일 날 재헌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초대 재헌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최고령자 단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이제 지금도 국회의원 명패가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세운 명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쭉 했는데 이승만,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윤치영, 또 이은영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국회의장에 당선돼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환영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바로 초대 개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꽃이라고 그러죠. 꽃다발을 달고 개회 선언을 하는데 역시 백이민족을 상징하는 흰 한복을 입고 하셨고, 여러분 그 왼쪽에 그 중앙청의 대형 태극기 좌우에 바로 이승만 박사의 모교인 배재학당 학생과 오른쪽에 누구죠? 예, 이화학당 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애국가를 부르고 또 축하 공연 노래를 부르게 했고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바로 단상 밑에 이제 하지 군정사령관이 가운데 앉아 있고 그 왼쪽에는 군정장관 딘소장, 그리고 대리 군정장관 헬믹 준장, 그리고 왼쪽에 프랑스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축하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좌석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배작당과 이화학당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이죠. 예,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7월 17일 날 드디어 헌법인준회의입니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이 다 착석을 했고 이승만 박사가 이제 사회를 보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고, 오른쪽 2층에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 사진이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초대 재헌의장 이승만 박사의 최초의 조령입니다. 대통령을 선거하기 전에 그 당시 최고의 국가 지도자로서 이승만 박사의 최초의 조령이 오른쪽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그래서 7월 17일 날 이제 헌법을 공포하고 관보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죠. 단상에 이승만 박사가 있고 그 밑에 서기석이 있고 명패가 쭉 보이는데 완주을의 이석주, 또 완주갑의 유준상, 그리고 그 옆에 염자로 생각할 염자로 보이는데 염자가 아니고 바로 이리부의 배원 의원의 명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이게 이제 유명한 사진이죠. 이제 드디어 이승만 박사가 헌법에 서명을 하는 모습이고 왼쪽이 헌법 총강을 기록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켜보는 분이 바로 미 군정청 하지 군정청의 하지 군정장관의 군정사령관의 통역관인 바로 후배 하버드 후배 영문학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 바로 이명욱 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그래서 이제 중앙방송국이죠. 경성방송국을 했다가 중앙방송국이고 지금은 KBS 방송국이라는데 여기서 헌법을 공포하고 연설하는 기자회견 사진이고, 그리고 이걸 기념해서 송영호, 홍은순, 송현식 이렇게 그 당시 중앙방송 기자와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이 되고, 오른쪽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감격스럽게 헌법의 한 초안을 문서 쓴 거를 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이 됐으니까 뭐예요? 대통령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월 20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제1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때는 후보자도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아무나 찍는 거예요. 조시철을 써도 되고 조원진을 써도 되고 뭐 국회의원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명 이름을 쓰는 투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명패가 보이죠?
중구의 윤치영, 또 종로 갑구의 이은영, 종로 울구의 장면이 보이고 명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그래서 초대 건국 대통령 국부 이승만 박사가 당선이 됐는데 198명 제적 중에 197명이 출석해서 180표 91.8%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재헌의원도 아니고 바로 한국 독립당의 김구 선생이 열세표를 받죠. 6.7%. 자, 그 다음 사진에 그래서 이제 7월 24일 날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여러분 마이크에 헝겊천이 쌓였죠. 뭐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 선서에 사인하는 그런 장면과 취임식 연설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8월 6일 날 드디어 초대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왜 1차 내각으로 하는 거 아니? 제1차 내각을 하고 제2차에 이제 무임소 장관 이은영 목사와 또 지청청 장군 또 기획처장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후계했기 때문에 2차라고 해서 이건 1차인데 1차에 이제 내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사회부 장관 전진환, 그리고 상경부 장관 최초 여성 장관 이명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에 나가서 최초 여성 국회의원도 됩니다. 그래서 쭉 유명한 분들이 있고, 자, 뒷줄에 바로 윤석구 최신부 장관입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귀합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에게 다 배출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최신부 장관이 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돈을 나눠줬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맨 아랫줄에 오른쪽에 유명한 장택상 외무부 장관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조봉암 농림부 장관입니다. 이번에 농림부 장관 조봉암인을 건국 훈장을 준다는 걸로 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자, 이승만 박사가 일부러 공산주의자인 걸 알면서도 농림부 장관을 시켜서 바로 토지개혁을 했던 것이고, 또 조봉암이의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해서 건국 작업을 했던 건데, 말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하다가 이제 정치 자금을 받아서 사형을 당했는데, 요 윤길중이라는 놈은 그 돈을 전달한 윤길중은 오히려 석방이 됐는데 바로 조봉암은 또 순진해가지고 바로 북한의 공작 자금이라는 걸 알고 받았다라는 말 때문에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조봉암의 진실에 대해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메가더 원수가 일본 군정사령관으로 국가원수급으로 이제 참석을 했고, 하지 중장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요 사이에 메가더 원수와 이승만 박사 사이에 있는 젊은 청년이 누구냐? 바로 앤소니 니콜스라고, 바로 미 공군의 정보장교인데, 놀라운 것은 독립운동 때부터 전쟁 말기부터 이승만 박사의 비밀 정보요원으로 활약하고, 건국 해방 이후에서부터도 이승만 박사의 그 정보요원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바로 이 앤소니 니콜스가 해서, 저도 이 앤소니 니콜스만 얘기만 해도 또 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앤소니 니콜스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 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건국 이후에도, 그 다음에 6.25 동란 때도 이 앤소니 니콜스, 특별히 공산당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이 앤소니 니콜스가 다 조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47장을 다 끝내네요. 자, 마지막. 자, 건국을 했으면 뭐예요? 유엔의 인준을 받아야죠. 그래서 1년 만에 1948년 12월 10일 제3차 파리 유엔 총회에 역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찬성 48개국, 반대 6개국. 뭐예요? 다 소련 위상국가죠. 소련,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 그리고 기권, 중립국가를 표명했던 소련의 위협을 받고는 스웨덴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승만 박사가
유엔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표단과 특사단을 파견하죠. 투 트랙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대표단으로 오른쪽에 있는 네 분이에요. 장면, 김한란, 그리고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이 아니라 최신무 장관 장기영, 이승만 박사가 키운 또 광복군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였었죠. OSS 요원. 그 다음에 이제 김준구 배제학당 후보, 이게 이제 대표단이고, 그 다음에 투트랙으로 따로 특사단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조병옥 특사단장, 모윤숙, 그리고 정일영 박사, 그리고 김우평, 이렇게 8분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주요했죠. 중요한 회의 때 장면이 감기 몸살로 출석을 못하는데 조병옥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죠. 이승만을 매도하고, 사실 이승만 정권이 아니라 군정청하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조병옥 보고 야 이승만의 경찰계야 그렇게 욕했습니다. 이승만의 경찰계가 아니라 미 군정청 경무부장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조병옥 박사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더 큰 소리로 비신스키를 향해서 야 스탈린의 사냥개야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왜? 비신스키 때문에 맨날 다 그 필리버스터로 고생하는데 아주 시원하게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 비신스키가 발트 3국이라고 그러죠. 리투아니아, 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여기를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인간 백정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개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 측 대표인 덜레스, 나중에 국무장 덜레스 부인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조병옥 박사 손을 붙잡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동안에 덜레스가 얼마나 비신스키 때문에 속상했는데 시원하게 다 해줬다, 그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고, 이분들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12월 15일 날 수요일 날 서울운동장에서 유엔 축하식을 대대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 왼쪽에, 오른쪽에 우리가 보기에 이시영 부통령, 그리고 제1대 신개원장 명재세 씨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6.25 동란 때 납북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최하영이가 이제 신개원장을 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6.25가 났을 때 유엔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도우라 해서 결국 유엔 22개국이 참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대한민국 기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헌절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내일 집회에 많이 와서 정말 대한민국을, 역사를, 정치를, 경제를,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우리 조원진 대표와 우리공화당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